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뉘네 시절부터 파리 시절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빈센트 반 고흐의 아를르 시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박한 파리 생활에 지치고 태호와의 불편함으로 반 고흐는 2년간의 파리 생활을 접고 1888년 2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아를르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가 남프랑스로 간 것은 이렇게 파리 생활에 염증을 느낀 이유도 있지만 네덜란드나 파리의 광선이 너무 어둡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화풍이 밝게 변화함에 따라 밝은 태양이 있는 남프랑스를 동경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를레에서 반 고흐는 파리 시절부터 이론적으로 발전시켰지만 일률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양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본질적으로 유지했던 이 화법은 우리가 오늘날 고흐에게서 전형적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화법입니다. 실제로 그는 아를레에 도착하자마자 전체적인 효과에서 상호 상승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색 대비를 이루면서 순수하고 강렬한 색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유의 짧게 끊어지는 화법과 밝은 보색의 색상체계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의 미술은 매우 독창적인 것이었습니다. 반 고흐는 남프랑스에서 이글거리는 밝은 태양, 빛나는 별, 삼나무 숲, 카페, 강과 다리 등 밝고 청명한 풍광에 사로잡혀 건강도 돌보지 않은 채 오로지 그림만 그렸으며 고갱과 베르나르에게도 그곳으로 올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아를레에서 화가들이 공동체를 꿈꾸었던 고흐는 방이 4개 있는 노란 집을 빌리고 아는 화가들에게 모두 편지를 보내 화가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안에 응한 사람은 유일하게 폴 고갱 정도였습니다. 사실 고갱 입장에서는 이 제안이 나쁠 게 없었던 게 그곳의 생활비를 고흐의 동생인 테오가 대주었기 때문에 늘 돈 때문에 시달리던 고갱에게도 공동생활 제안은 그리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88년 10월 고갱은 테오와 고흐의 부탁에 따라 아를레에 당도하고 노란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고흐는 평소 고갱을 동료 이상으로 매우 아꼈습니다. 수작으로 꼽히는 해바라기 연작은 고흐가 고갱을 기다리며 그의 침실을 꾸미기 위해 그리기 시작한 것으로 해바라기는 고흐와 고갱의 우정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그림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처음부터 이 공동생활에서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고흐는 밀레의 영향을 받아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좋아한 반면에 고갱은 기억에 의존해서 창의적으로 그려내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관점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아를레에서 고흐가 친하게 지낸 카페 여주인 진우의 초상화였습니다. 바로 이 작품들인데 왼쪽은 고흐가 그린 진우의 초상화이고 오른쪽은 고갱이 그린 진우의 초상화입니다. 먼저 고흐가 그린 작품을 보면 고흐는 진우의 모습에서 인간 내면의 순간을 포착하려는 의도였던 반면 고갱은 진우를 마치 남자를 유혹하는 듯한 인상으로 그려냈습니다. 리얼리즘적이었던 고흐는 이런 고갱의 그림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왜곡이라고 생각했지만 처음인지라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의 갈등이 결정적으로 폭발하게 된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고흐란 작품입니다. 바로 이 작품이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고흐란 작품입니다. 고흐는 인물화를 그릴 때 대부분 눈동자를 또렷하게 그렸지만 고갱이 그린 고흐의 모습에서는
눈동자가 흐리멍텅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고흐는 고갱이 자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고갱은 이 그림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그렸고, 또 고흐가 들고 있는 붓도 바늘처럼 가늘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고흐가 생각할 때 고갱이 자기를 깔보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고흐는 술집에서 고갱과 술을 마시다가 술잔을 집어 던지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결국 고갱이 아를레에 온 지 2달이 지난 1888년 12월 23일 고흐는 정신병 발작을 일으켰고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갱의 회고에 의하면 고흐가 면도칼을 들고 나타나서 자신을 찌를 듯이 노려보다가 그러고는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뒤에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잘라버린 걸로 보이며 잘라낸 귀를 가끔 만나던 라셸이라는 창녀에게 건네주었고, 그걸 보고 기겁한 라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 고흐는 발작과 입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작이 없는 동안에 고흐는 불꽃처럼 그림을 그려댔습니다. 귀절은 사건 이후 아를르 시립병원에 입원한 고흐는 이듬해인 1889년 1월 7일에 퇴원하게 됩니다. 아를르 시립병원의 병원장인 닥터 레이는 고흐의 예술성을 알아보았는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퇴원을 원하는 고흐의 열망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흐의 증세가 다시 재발하여 결국 2월에 고흐는 다시 병원에 재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병원에서는 낮에는 집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밤에만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식으로 배려를 해주며 안정을 취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름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한 아를르 사람들이 강제 입원시키라고 청원한 것에 불만을 가진 고흐는 테오에게 다른 정신병원에 가고 싶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1889년 5월 8일 고흐는 아를르를 떠나 생레미로 가게 됩니다. 아를르에서 고흐와 그나마 친하게 지낸 사람은 우편 배달부인 룰랭 집배원과 그의 가족 정도였으며 고흐는 이들 가족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고흐는 아를르에 머무는 동안 187점의 유화작품을 그리며 무수한 수작을 낳았지만 그의 영혼과 몸은 점차 병들어 갔습니다. 아를르로 온 뒤로부터 2년간 고흐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신의 예술을 불꽃처럼 불태우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아를르 시절에 그려진 그의 작품들을 보겠습니다. 맨 먼저 감상할 이 작품은 아를르 시절 고흐와 친하게 지냈던 집배원 룰랭의 초상화입니다. 집배원인 룰랭은 반 고흐가 프랑스 남쪽의 아를르로 이주했을 때 그곳에 잘 정착하도록 도운 가장 의지가 된 이웃이었습니다. 룰랭은 직접 편지를 배달하는 집배원은 아니었고 아를르역에서 우편물을 분류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당시 먼 곳과의 소통은 우편물을 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고흐가 간절하게 바랬던 고갱이 아를르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도, 삼촌 센트가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된 것도 모두 편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체부인 룰랭은 늘 소외감에 시달려온 반 고흐에게 아직 세상이 그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애주가였던 조셉 룰랭은 카페 드 라 가르에 빈번히 드나들었는데 1888년 5월에서 9월 사이 반 고흐가 이곳에서 방을 하나 세내어 살고 있었던 까닭에 그와 자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반 고흐가 룰랭을 모델로 해서 그린 유화는
총 6점이고 펜화로도 3점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롤랭의 나이가 불과 47살이었는데 워낙 술을 좋아한 탓인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림을 그리던 때가 여름이어서 날씨가 무척 더웠으므로 정복을 입고 모자까지 쓰고 앉아 모델을 서는 게 매우 고역이었으나 룰랭은 반 고흐의 요구에 충실히 따라주었습니다. 고흐는 깊은 심연을 느끼게 하는 푸른색 제복이야말로 이 그림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으며 배경으로 칠해진 엷은 하늘색이 그 제복의 무거움을 덜어내주며 호방한 룰랭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889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반 고흐가 제작한 6점의 룰랭의 초상화 가운데 하나로 룰랭은 1888년 7월 처음으로 반 고흐의 모델이 되었으나 다음 해에 마르세유로 전근을 가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 고흐의 모델이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시점도 룰랭이 마르세유로 전근 가고 나서입니다. 반 고흐는 룰랭을 단 한 번 앉혀놓고 이 그림을 완성했다고 자랑한 적이 있는데 그 같은 고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술사가는 반 고흐가 직접 실물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기억 속의 이미지를 그린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고흐는 룰랭을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고흐가 저녁에 카페에 가면 어김없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룰랭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둘은 흉금을 트고 지낼 만큼 가까워졌으며 룰랭은 종종 반 고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의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반 고흐는 조셉 룰랭의 초상화뿐 아니라 그의 아들 아르망과 부인 오기스틴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했으며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조셉 룰랭을 언급하는 등 그가 룰랭에게 깊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소개한 보스턴 미술관 소장품을 제외하면 룰랭의 나머지 초상화들은 모두 얼굴을 클로즈업한 흉상이고 이 작품 또한 예외가 아니며 당연히 사이즈도 보스턴 미술관 작품보다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2014년 말 기준으로 지금껏 팔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1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당시 팔린 가격에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현재의 시가는 1억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257억 원 이상입니다. 이 작품은 조셉 룰랭의 아들 아르망 룰랭이 20살 때 그려진 초상화입니다. 아버지의 초상화에 비해 마초적이면서 우수에 찬 눈빛이 인상적인 초상화입니다. 반 고흐가 인물화를 그릴 때 배경색을 곧잘 모델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점에 착안한다면 이 그림의 녹색 배경은 아르망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아르망 룰랭은 몇 년 전 개봉한 영화 러빙 빈센트에서 고흐가 죽은 지 1년 뒤 아버지 조셉의 부탁을 받고 빈센트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독일 폴크방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룰랭의 부인 오기스틴 룰랭의 초상화입니다. 룰랭 가족과 지낼 때 룰랭의 호탕한 웃음도 반 고흐를 편안하고 푸근하게 해 주었지만 룰랭 부인의 부드러운 미소 또한 고흐에게 크나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넉넉한 풍채의 룰랭 부인은 평범한 외모를 하고 있었으나 반 고흐는 그 평범함으로부터 친근한 모성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반 고흐가 평생 그린 인물화 가운데
가장 많이 그린 인물이 바로 롤랭 부인이며 자장가 연작을 포함해 반 고흐가 그린 롤랭 부인의 초상화는 모두 8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5점의 초상화들이 바로 그 작품들로 세계 여러 지역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초상화가 우리가 지금 감상하고 있는 보스턴 미술관 소장의 오기스틴 롤랭의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에서 롤랭 부인은 꽃무늬 벽지를 배경으로 의자에 앉아 있고 단정하게 포갠 그녀의 손에는 줄이 쥐어 있는데 이는 요람을 흔들기 위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 등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녀의 발 앞에는 딸 마르셸의 요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등장하지 않는 이 그림에 자장가라는 부제가 붙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반 고흐가 롤랭 부인을 처음 그린 것은 발작으로 귀를 절단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롤랭 부인을 그리는 것은 고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근원적인 어머니의 이미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가족은 단순히 모델의 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흐에게 진정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늘 혼자 지내며 고독했을 고흐에게 롤랭의 가족은 대체 가족 같은 의미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롤랭 부부는 고흐가 고갱과의 다툼 끝에 자신의 귀를 잘라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고흐 곁에서 끝까지 그를 돌봐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퇴원 뒤에도 정성껏 준비한 아침을 들고 반고흐의 작업실을 찾아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롤랭이 마르세유로 전근 발령나면서 이들과의 인연도 점차 멀어지게 되었고 반고흐는 이 오기스틴 롤랭의 초상화도 롤랭 부인 없이 완성하게 됩니다. 고흐는 롤랭의 초상화를 여러 점 그린 뒤 롤랭에게 한 점을 주었던 것처럼 롤랭 부인에게도 이 연작들 가운데 한 점을 주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노란 집이란 작품입니다. 아를레에서 예술가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꿈꾸었던 빈센트 반 고흐는 1888년 5월 역에서 가까운 라 마르틴 광장에 집을 빌렸습니다. 이 작품은 반 고흐가 이곳에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888년 9월 말에 그린 것입니다. 낮인지 밤인지 판단할 수 없는 하늘의 짙은 청색이 화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노란색과 강한 보색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흰 연기를 뿜으며 달리고 있는 검은 기차가 보입니다. 이 기차는 실제로 아를르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브루타뉴에 있는 고갱을 자신의 이 노란 집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0월에 고갱은 이곳 아를루로 와 이 고흐의 노란 집에서 2달가량 머물며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음의 이 작품은 복숭아꽃이란 작품으로 화창한 봄날 분홍색의 꽃이 햇빛에 반사되어 하늘의 푸른색과 대조를 이루며 꽃의 빛깔이 한층 화사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고흐의 유일한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외사촌인 화가 안톤 마우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고흐가 그 미망인에게 보내준 그림입니다. 아를르의 광활한 평야에 자결하는 태양은 고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으며 끝없이 펼쳐진 아를르의 평야를 고흐는 영원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흐는 이 풍경을 배경으로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으며 그것은 밀레에 깊이 감화를 받은
고흐다운 주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일컬어 씨 뿌리는 사람과 평야에 대한 연구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쟁기질 되어 있는 밭의 모습을 적절하게 묘사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해 보입니다. 1888년에 그려진 이 작품은 아를르 신의 바로 옆을 흐르는 론강의 정박 중인 모래 실은 배 두 척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현재 독일 폴크방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의자를 그린 다음 두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폴 고갱의 의자와 자신의 의자 그림입니다. 왼쪽 의자 작품은 반 고흐가 고갱의 초상화를 대신하여 고갱이 있었던 의자를 기념으로 그린 것이고, 오른쪽 의자 작품 역시 고흐가 자신의 의자를 그린 것으로 고흐의 의자를 왼쪽, 고갱의 의자를 오른쪽에 두고 보면 의자가 서로 마주보며 쌍을 이루게 됩니다. 화가들의 공동체를 꿈꿔온 반 고흐는 그가 존경했던 화가 고갱이 1888년 10월 23일 아를레에 오면서 마침내 고흐가 꿈꾸던 화가들의 공동체가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낭만주의적 성향의 고흐와 합리주의자 고갱은 성격차로 자주 갈등하였고, 이윽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면서 공동생활 2달 만인 12월 말 고갱은 반 고흐를 떠나게 됩니다. 이 두 의자를 통해 우리는 둘을 갈라서게 만든 두 화가의 성격 차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선 반 고흐의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진 소박한 의자이며 의자 위에 파이프와 담배 쌈지가 놓여 있습니다. 파이프는 반 고흐 자신의 자화상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반 고흐의 창작의 근원이 되는 낭만적인 감성을 보여줍니다. 반면 고갱의 의자는 팔걸이가 달려있고 곡선미가 두드러진 세련된 의자로 그 위에는 촛불과 책이 놓여 있습니다. 촛불과 책은 계몽과 지식을 상징하며, 이는 반 고흐와 다르게 감정보다는 지성에 근거하여 작업하는 고갱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실내를 밝히는 촛불은 고갱의 예술적 가능성에 대한 반 고흐의 존경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론 항상 이 의자에 앉아 함께 토론하고 작업했던 두 사람 대신 각종 사물을 덩그러니 올려놓음으로써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 두 사람의 부재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1888년에 고흐가 아를르 공원의 입구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고흐가 아를르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던 아를르 공원을 그린 4개의 작품 중 하나로, 측백나무 길과 공원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를르 시절에서 마지막으로 감상할 작품은 주아브 병인 밀리에 중이의 초상화입니다. 1888년 2월 아를르로 온 고흐는 집배원 롤랭의 가족들을 비롯해 소수의 사람들과 사귀게 되는데, 주아브 병이던 밀리에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아브 병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주아브 병이란 1831년에 창설된 보병부대로 프랑스의 식민지인 알제리와 튀니지인들로 구성된 외인 부대를 말합니다. 이 초상화의 우측 상단에는 밀리에가 속한 부대의 상징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흐는 밀리에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같이 술을 마시거나 그림 여행에 동행하기도 하였으며,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그림을 그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고흐의 생애 중에서 아를르 시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생레미 시절과 오베르 시절 등 그 후의 후반기 생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